네,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할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월 9일에 구속 기소가 됐고 6일 날 결심 공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인데 일단 결심 공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그 선고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결심 공판은 이제까지 진행됐던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될 텐데 결심 공판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하냐 그 부분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될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가 전부 한 20여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300억대 다스 자금 횡령과 그다음 110억대 뇌물이에요. 다스 자금 횡령은 다스의 자금을 법인 자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활용했거나 아니면 가족이 사적으로 썼다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110억대 뇌물은 70억은 이제 삼성이 다스 소송비 대납한 거고요. 그리고 22억은 이팔성의 청탁으로 받은 부분, 그다음에 4억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또 4억은 김소남 전 의원 비례대표 공천 비용으로 받았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왜 검찰이 30년 구형을 했었잖아요. 30년 구형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한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400억대였어요. 그러니까 미르 K 부분까지 합해가지고는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정된 거는 7, 80억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은 뇌물죄라는 게 1억만 넘으면 이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고 또 횡령 30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횡령 같은 경우에는 뭐 300억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거든요. 그래서 구형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의 경우에도 25년에서 30년 사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형은 이제 6일 날에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선고는 언제쯤 이루어질 선고는 그 다음에 한번 3주 정도 뒤에, 뭐 2, 3주 정도 뒤에.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형인 이상은 씨의 소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건에 대해선 충격이고 모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최후 진술을 남겨놨는데 어떤 발언을 할지 좀 보시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다스가 누구 거냐가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같은 경우에 소유라면 그게 뭐냐? 그거라고 무슨 죄가 되냐 소유라고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면은 뇌물죄랑은 적어도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을 한 거를 다스가 받은 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내 거라는 증거가 있냐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를 보면은 그 다스의 시작이 도곡동 땅 매입 자금이었잖아요. 그 도곡동 땅이 이제 이상은 씨랑 김대정 씨 명의로 돼 있었는데 매각 대금을 이제 이상은 씨, 김재정 씨 명의로 관리를 하다가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갔다는 그런 자금관리책의 진술이 나왔고 또 녹음 파일에서도 조카랑 운전기사 녹음 파일에서도 그 140억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달라고 요구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이 다스의 법인카드를 계속 이렇게 사용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차피 처음에는 관련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다스가 여기다가 190억을 투자를 했고 나중에 140억을 이제 돌려받는 과정에서 LA 총영사까지 동원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김재정 씨가 사망하고 나서 그 지분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그 청계재단의 일부 지분을 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일부 지분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을 하고 상속세 절감 방향을 또 논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의 방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 나와서 화제가 됐던 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도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김백준 전 비서관의 잡힐 진술서도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반론을 펼쳤잖아요. 이런 게 어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고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안종범 수첩이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283 비망록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해가지고는 총 22억 6천만 원이 어떻게 넘어갔는지가 시간, 날짜, 그다음에 뭘 먹었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총 노트 15건 분량이거든요. 이거를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그냥 처음부터 정리를 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명박 283 비망록에 적혀진 그 시간대에 실제 청와대 출입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팔성 씨가 이상득 씨하고 그 사위죠. 이상주 씨한테 전달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전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인정을 했어요. 이상주 씨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부분만을 인정한 거는 이제 좀 공소시효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소시효가 개정이 된 게 2007년 12월 21일이거든요. 예. 그 전에는 뇌물죄 공소시효가 10년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15년이 돼서 그 전에 받은 걸로 치면 이미 공소시효가 다 만료됐는데 검찰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게 오고 가서 결국은 이팔성 씨가 우리금융 지주회사 자리까지 올라갔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팔성 비망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김백준 씨 진술까지 이 비망록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구형까지 6일을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헤어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이제 법안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이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일정 부분을 계속 납부를 하다가 네. 공단에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운용을 해주고 수익을 내고 내가 나중에 60세 이상이 되면은 그걸 이렇게 분할해서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혼인 기간 중에 나는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고 남편이 이렇게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거는 내 기여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정일이라든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직장 일을 하게 해주는 데는 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부인의 기여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거기에 내 지분도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국민연금법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일정 연령에 달하면은 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단서가 있죠. 이거는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그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금 수급권을 갖기 전에 수급 연령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을 했다면은 그 이혼한 배우자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는 그 국민연금 발전위원회에서 이거 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가 어떤 권고안을 낸 겁니까? 그게 뭐냐면 이혼할 때 즉시 예. 그 분할하게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마자 수급권 입건권?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거기다가 부었으면은 네.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죠. 상황에 예.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혼 이혼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네. 노인 인구가 문제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뭐 8년새 6배까지 늘어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혼자 살 길이 막막하다면 예. 이게 뭐 어떤 뭐 노인 부양 문제라든지 또 1인 가구 생계의 문제로 또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복지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는 이번에 개선안을 권고를 하게 됐는데 예. 사실 이 문제점은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받아들이자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일반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가입이죠. 예, 이미 가입이기 때문에 이미 가입이긴 한데 예.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예. 국민연금을 이렇게 매일 국민연금을 이렇게 매달 내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나의 기여가 있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예. 나도 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지난 31일인데요. 지금 요새도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천구 가산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한 소리가 많이 났었고 싱크홀이 굉장히 좀 넓게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었어요. 아, 그게 처음에는 싱크홀이라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집안 치마라 균열.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처음에 싱크홀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되게 커요, 여기가. 네, 엄청 가로 큰데요? 30m, 세로 네. 10m, 그다음에 깊이가 6m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금요일 새벽 4시 반에 있었던 일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놀라서 대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음이 들렸대요. 땅이 예. 그렇게 갈라지니까. 그다음에 아파트도 이렇게 5도 정도 기울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옆에 20층 오피스텔 공사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방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 벽체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편에 흙이 쓸러 내려오면서 이런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좀 싱크홀과 다르게 봐야 되는군요. 싱크홀하고는 좀 예. 다르다 그래요.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공사를 하거나 옆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 때 이렇게 지하수가 빠지면서 구멍이 생기는 건데 네.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또 이 주민들은 이전부터 이상 조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구청에 조사까지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반발을 조금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금천구청의 미흡한 민원 처리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싱크홀이나 집안 치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전조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차장에 있는 화단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주민들이 이미 며칠 전에 구청에다가 민원을 냈었대요. 근데 이미 뭐 집안이 침하되고 나가지고 구청에서 나온 거가 나온 지금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민원이 우편으로 접수됐다. 근데 이게 환경과로 가가지고는 원래 부서인 건축과로 간 거는 30일이나 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절차가.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에 2015년에 그러니까 강동구에서도 아파트 옆에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공사장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집안이 침하되면서 아파트가 한 20cm 정도 기울었고 결국은 그 시행사 시공사 측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주민들한테 6천만 원씩 배상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과거에 선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까지 들어왔으면은 좀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분통이 터질 만한 거죠. 예, 과거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은 네. 그쪽에 먼저 문제가 있어야 돼요. 시행사, 예. 시공사 측에. 근데 지금 보도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공사 관계자가 이 흙막이 벽체를 설치해놨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흙막이 변형 여부에 대해서는 계측 관리를 하는데 이 붕괴된 지점에는 그런 관리를 안 했다고 한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게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더 본질적인 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예, 쉽게 네.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이 금천구가 싱크홀이 아닌 토사 유출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주민 반발이 또 상당히 거센데요. 이 부동산 시세 가격 등 실매매 가격으로 보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아니 지금 벌써 이게 실매매가로 보상해달라 그러면 그거를 줄 수는 없어요. 네. 먼저 아파트 안전진단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가능한지 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 비용이 아파트 시가보다 비싸다면 그건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아파트 시가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그게 아니라 보수를 해서 여기 재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매매가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강동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구당 이제 이주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6천만 원 배상을 해주고 이제 보수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재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배상하는 게 맞을지는 그 시행사, 시공사 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걸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천구 주민들이 이제 답답하고 좀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그 앞으로의 절차까지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지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